정프로와 허준프로의 쇼미더머니 채권 투자편 드디어 대망의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채권 투자 이제 기술을 좀 알려주실 기술자 박종현 박사님 반갑습니다. 기술 박종현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뭐야? 에? 뭐야 갑자기? 박 박사님 하니까. 박 박사님. 발음이 이게 성을 바꿀까봐요.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은요, 저 기본을 습득한 저희와 같은 분들이 네. 이제 채권 투자하러 갑니다. 가시죠. 예. 네. 어딜 가야 돼요? 그거부터 갑시다. 이제. 아, 그러시죠. 심플하게 갑시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은 채권 가격과 금리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 얘기했고, 둘째 시간에는 금리 어떻게 예측하느냐 얘기했고, 네. 또 각 금리 간의 스프레드 어떻게 얘기했는데, 뭐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 좀 벌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채권 투자로 돈 버는 방법 오늘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일단은 그 대부분 채권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 많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왜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채권 투자를 하기가 조금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은 게 투자 금액이 좀 큽니다. 아, 투자 금액이 1,200만 원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한 90% 이상을 99%가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 시장이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뭐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채권 시장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거래되는 최소 거래 금액은 10억. 아, 그러면 안 되네. 예, 뭐 채권 어떻게 해요? 50억 내지 100억. 이게 이제 그 일반 채권 시장이라는 기본 거고. 단위가 그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 시장인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못 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개인들이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손쉬운 거는, 우리가 자산운용사에 가면은 펀드가 있잖아요. 펀드. 네. 흔히 말하는 주식형 펀드. 네. 채권형 펀드도 있어요. 채권형 펀드? 예. 그 뭐예요? 그러니까 펀드는 아시죠? 네. 자산운용사에 내가 펀드에 가입을 하면 네. 네. 그 펀드 매니저가 돈을 대신 네. 굴려주잖아요. 사람들 돈 모아서. 그렇죠. 근데 네.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가 있다고요. 채권에만 투자하는. 예. 그러면 그냥 나는 이게 뭐 잘 모르겠고 좀 힘든데 네.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냥 운용사에 가서 채권형 펀드를 하면 네. 채권 금리가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난 계속 수익이 날 거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하는 거죠. 네네. 주식형 펀드 가입하듯이 채권형 펀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펀드에서 예를 들면 뭐 10억, 50억짜리를 이제 사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제 펀드에서는 돈을 모아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네. 소액으로 우리가 채권형 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 간접은 별로 내 성이 안 맞아. 나 직접 하고 싶어라고 하면 직접도 할 수 있어요. 아니 50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적은 금액도 거래가 되고 이제 증권사 객장에 가시면 네. 그 증권사별로 그 우리가 이제 뭐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그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쭉. 네. 예를 들면 뭐 현대차 채권, 네. 무슨 채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원하는 채권을 사면 됩니다. 살 수도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예. 그 큰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아니,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뭐 몇 백만 원 단위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채권은 자체는 크지만 증권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고객들한테 판다. 그렇습니다. 네. 잘라서 판다는 네네. 거죠. 자,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국채 투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국채를, 아까 누가 잠깐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정부가 국채를 매달 발행하거든요. 네. 뭐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채권을 매달 발행해? 예, 매월 정례 발행을 해줘요. 해주는데 그때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라고 하는데 채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네. 개인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하는 숫자를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10억, 100억 이렇게 안 사도,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뭐 몇천 원, 몇만 원은 아닐 거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한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밑에 한계는 있을 텐데, 네네. 하여튼 소액의 규모로 직접 국채를 입찰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 10년물이 1.7%로. 자, 근데 이게요. 처음에 국채 그 30년짜리 채권이 발행됐을 때 네. 3%를 좀 넘었었어요. 네.
그리고 얘가 한때는 거의 4%에 육박했었어요. 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네.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그 치면 당시가 언제쯤이에요 대충? 2000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전입니다.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2010년이라고 치고. 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2010년, 11년 정도에 보면 그러면 만약에 그때 30년짜리 채권을 4%에 우리가 얘기해서 아도 찍었다고 해봐요. 이거. 네. 그러면 지금도 우린 계속 4% 지금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와. 근데 만기 30년 동안 4%를 한 번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는 투자 대상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채가 1.7이니까 금리 차가 2.3%. 엄청 대박 났지. BP로 치면 엄청난 거지. 그렇지. 1%는 100bp니까 한 200 몇십 bp. 그거를 받을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죠. 만약 그걸 만약 내가 한 그냥 대충 한 1,000만 원어치 샀어요. 네. 그래서 한 10년 지난 지금 시점에 만약에 한 200 몇십 bp 차이 나는 거를 판다고 쳐요. 예. 대충 아주 그냥 러프하게 수익을 예. 얼마에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비슷한 질문 많이 받아서 그냥 제가 최근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국고채 10년짜리인 경우에 네. 듀레이션이 뭐 대략 한 9년에 가까워요. 네. 근데 그냥 아주 심플하게 10년이라고 칩시다. 네. 자, 듀레이션이 10년이라는 얘기는 금리가 한 단위 움직일 때 얘가 10배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1bp 움직이면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얘는 10bp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국고채 10년은 10%포인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채 10년짜리를 예를 들면 100만 원 샀다.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국채 10년짜리를 3%에 샀는데 네. 내가 2%에 팔고 나온다. 그럼 100bp 떨어진 거잖아요. 네. 1%포인트고 네. 그럼 내가 10% 먹는 거예요.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채권 투자 성과는 우리가 항상 연환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6개월에 100bp가 떨어졌다 그러면 기간으로는 10%지만 연환산 하면은 얘는 이제 20%고 얘는 캐피탈 게인만 얘기한 거고 이자 수익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네. 이자 수익 플러스 캐피탈 그렇죠. 손익이라고 했잖아요. 자본 손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사서 파는 걸로만 해가지고 10% 먹고 이자로는 또 3% 처음에 샀으니까 13%가 되는 거죠. 근데 팔았으니까 이자는 못 먹잖아요. 그 기간 동안 경과이자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은 그런 게 있어요. 꼭 이자 그 지급일 때 내가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채권을 보유한 기간만큼 보유 기간에 따른 이자 부분들을 반영시켜줘요. 좋네. 그러면 진짜 한 2점 몇 % 떨어지면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되죠. 1,000만 원에 대략 한 1,200 1200만 원 된 거죠. 20%난 거지 20%.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길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자를 먹었을 거 아니야 또. 이자는 먹죠. 4%씩 먹었으니까 그렇죠. 1,000만 원에 한 40만 원씩 10년은 먹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한 1,400 플러스 한 200 몇십만 원 되니까 1,600 몇십만 원 정도 대략.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를 이제 복리로 계산해 보면 네. 재투자 수익률까지 생각하면 이제 더 많죠.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데 이제 우리는 짧게 계산의 편의상.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받는 게 아이고 채권 투자해가지고 그 얼마나 먹는다고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00bp 떨어지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작년 11월 대비 한 50bp는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짜리 듀레이션을 10% 잡으면 5%난 거 5%. 네네네. 6개월 동안. 네. 6개월 동안 5% 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다 터졌는데 주식은.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다음 또 있습니다. 아직 세 가지 안 방법이 있고요. 네, 세 번째 값.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약간 채권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홀딩하는 바이 앤 홀드라고 해가지고 채권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경우이고 아까 이제 채권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이제 네.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기 이전에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조금 더 이렇게 거래가 쉬운 시장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시장은 채권 ETF가 있어요. 채권 ETF. 예. 우리 ETF는 아시죠? 네. 상장 지수 펀드.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복제해서 그 채권 ETF를 사시면 주식의 종목 사듯이 사는 거죠, 쉽게. HTS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네.
뭐 코덱스 타이거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ETF인데 네. 거기 보면은 뭐 코덱스 뭐 10년 국채 뭐 ETF 있고 뭐 거기에다가 또 채권 금리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적으니까 레버리지를 붙여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곱하기 뭐 뭐 2 하거나. 그것도 보면은 뭐 코덱스 레버리지 저기 코스피 있잖아요. 코스피 네, 레버리지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채권도 그렇게 레버리지가 달려 있는 ETF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요. 예. 그렇게 따지자면 ETF가 이제 뭐 나는 국채가 앞으로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이거 살 거야 이렇게 금리가 살 수 떨어질 있잖아요. 거고. 예. 근데 한 방향으로만 이익을 먹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네네.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쪽 방향으로는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또 인버스가 있어요. 채권이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예. 채권 ETF 인버스. 그렇죠. 그러니까 인버스의 개념은 알겠는데 네.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채권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예. 가치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치 하락을 하는 것에 예. 돈을 누가 벌어요? 아니 그거는 벌어야 누구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아니, 요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ETF 관련해서는 온리 금리에 관련해서 네. 금리가 올라가면 먹거나 혹은 네. 뭐 금리가 떨어지면 먹거나 요거에만 그냥 거는 것 같아. 원금 이거보다는. 자, 이게 네. 똑같아요. 지수도 인버스 있죠. 네. 주가 지수가 빠지면 돈을 벌어요. 네. 그죠? 그럼 걔는 어떻게 돈 벌었어? 주가는 빠졌는데. 그 지수 온리 지수에 건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숏을 하는 거예요. 숏을. 그 인버스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의 컨셉은 숏을 치는 거예요. 숏을. 쇼 친다는 건 판다는 거지. 파는 거죠. 네. 공매도 치는 거예요. 공매도. 네. 그러니까 주식도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이익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이든 뭐든 그 주식의 경우 인버스 ETF의 컨셉은 주가가 빠지면 돈을 버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운용사가 네. 주가 지수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한 거예요. 공매도를 취해서 얘가 주가가 빠지면 이익을 벌어서 기준가가 올라가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고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은 손실이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허프로님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이 손실이 보는데 네. 채권에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채권을 매도 치면 된다고요. 가격이 빠지는 쪽에 베팅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또 사고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똑같죠. 개념은. 인버스냐 뭐 레버리지냐 이거는 내가 방향에 대한 생각만 컨셉만 있으면 네. 그 방향으로 갔을 때 돈을 버는 구조를 짜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럼 그냥 실례로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정해져 있나? 그 마이너스 1% 금리가 됐다고 칠 때 네. 제가 그러니까 3%일 때 들어갔어요. 네. 인버스로. 인버스로. 아니 그냥 들어갔어요. 저 채권 ETF로 들어갔어요. 예. 금리가 마이너스 1%가 됐어요. 3%가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3%에서 2%가 됐어요. 그 100bp가 빠졌다는 얘기 100bp 하니까. 빠졌죠. 예. 그러면 제가 받는 돈은 대충 얼마 되는지 계산이 되나 이게 혹시? 그러니까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채권 ETF의 듀레이션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살 때 그게 다 보입니까?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ETF의 명세서에 보면 네. 이 채권에 그러니까 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채권의 전체적인 듀레이션은 얼마다 몇 언제까지 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8년이 듀레이션이 8년. 10이다 그러면은 그게 10%가 되는 거고 그렇죠. 듀레이션이 1년이다 그러면 1%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네네. 뭐 울트라 ETF 이라 가지고 아까 했던 멀티플을 막 줘가지고 막 곱하기 3배 한 거, 4배 한 것도 있고 네. 얘도 인버스로 막 인버스 울트라도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럼 파생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막 예.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보면 네. 막 뭘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 예상치 못한 게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진 않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동화 자산의 그 구조가 복잡한데
뭐 쉽게 말해서 뭐 MBS가 있는데 그 MBS를 또 한번 유동화해가지고 얘가 뭐 CLO가 되고 CDO가 됐는데 그 관련해서는 빅쇼트란 영화 있어요. 그렇지, 빅쇼트를 한번 봐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거에서 들었는데 저는 이 인버스나 ETF가 돈을 버는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는 뭐 이거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좋은 쪽 방향을 거는 것에 대해서 막 곱하기도 붙고 하잖아요. 안 좋은 쪽이란 게 뭐예요?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니 올라가는 쪽. 원래는 이거에 투자한 사람이 돈을 잃어야 정상인데 그것을 돈을 버는 걸로 바꿔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니죠. 그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은 금리가 상승할 거에 배팅한 사람이니까 그 배팅에 맞는 포지션을 대신 취해준 거죠, 운용사가. 그러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 때 너희들은 웃게 될 것이야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꼭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금값에 뭐 예를 들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각각 투자한다고 치면 금값 올라가는 게 꼭 사람들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금값이 내려가는 게 물론 금 가진 사람들은 올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금값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금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니까 그렇긴 한데 주식은 빠지면 다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빠지면 다 안 좋다.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 누가 좋아요? 다음 살 사람. 이제 들어갈 사람. 너무 좋은데? 지금 일단 허프로님이 어떤 그 말씀을 하신지 알겠는데 과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과거에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새로운 금융 상품의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ETF는 그런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해. 뭐를 막 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 보는 상품,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 보는 상품이 거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채권 금리가 하락해서 이익이 보는 게 있고, 채권 금리가 상승해서 이익을 보는, 이제 그거 컨셉에 맞게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한 거고, 멀티플은 내가 2배로 사고 판 거고, 뭐 4배로 사고 판 거인 것 뿐이지. 이제 허준 씨 얘기는 뭔가 다른 게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꼬았다의 문제보다는 사람들이 대다수 슬퍼할 시점에 나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도덕적으로 약간 좀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제 뭐 박사님 말도 이제는 이해가 갔고,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거잖아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냥 누군가가 떨어지는 곳에 베팅하고 누군가가 오르는 곳에 베팅했을 때 떨어지면은 떨어진 쪽에 베팅하는 사람이 벌고 오른 쪽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는 가벼운 구조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 도덕적인 압박감은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모든 가격 변수가 맨날 오를 수만 없잖아요. 맨날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시장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줘야 그게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오르기만 하면 무조건 주식이 좋으면 떨어지면 안 되지. 근데 안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예상치 못했던 내지는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때도 내가 뭔가 내 자산을 보호하고 또 그 컨셉에 맞게 투자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게 금융이지. 그러니까 정리가 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더 떨어져? 아니 많이 날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여기서 뭐 아무리 가봤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그렇다면은 금리가 오르는 곳에 배팅을 하는 상품을 채권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금리가 상승할 때 이익을 보는 채권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채권 ETF 혹은 채권 인버스 ETF 다 있다. 곱하기 2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은 조금 성향이 조금 그 위험 선호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인데. 정프로님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이건 조금 투기적인 성향을 좀 가진 분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국채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채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국채 선물? 선물은 조금. 선물이 뭐예요? 선물. 이건 또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선자에 물건 할 때 물자.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선물을 제일 설명할 수 있는 게 밭대기인데 우리 허프로님께서 배추 농사를 져요. 올 가을에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배추 한 포기에 지금 500원인데 예상컨대. 그죠. 근데 이제 가을철에 추수할 때쯤이면 얘가 1,000원이 될지 200원이 될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농부는 그런 불확실성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업자한테 그냥 한 포기에 600원에 그냥 당신 사가시오. 나는 600원에 팔겠소다. 그럼 이게 10,000원이 되더라도 그냥 600원에 싹 다 살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배추 가격이 가을에 뭐 얼마가 되든 농부 입장에서 나는 그냥 600원에 파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배추 가격이 가을 됐었을 때 1,000원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나는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600원에 팔았네. 네. 농부 입장에서는 400원만큼 손해인 거죠. 그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그렇죠. 효과로 봤을 네네네. 때는 그죠. 근데 거꾸로 가을 가니까 배추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300원이 돼버렸어. 네. 근데 나는 여전히 600원에 팔 수 있죠. 네. 그럼 나는 300원만큼 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선물 거래에서 네네. 발생하는 선물은 밭대기다. 손익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선물의 개념은 그렇고 이 국채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기본 거래되는 단위가 뭐 10억, 뭐 100억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억, 100억 채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국채 선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 채권에서의 그 손익이 있다면 얘를 똑같이 복제하려면 국채 선물을 100계약을 사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채 선물 100계약을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채권 100억을 산 거하고 똑같은 금리 변화에 따른 네. 가격 변동 폭을 내가 갖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100계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돈은 얼마냐? 선물을 거래할 때는 증거금만 맡기면 되거든요. 네. 이 증거금 수준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은 좀 까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선물 회사 가서 상담을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대략 한 계약을 살 때 이 선물 회사에 맡겨야 되는 증거금이 한 150만 원 뭐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높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100계약을 살려면 150만 원에 100 빼면 1억 5천이죠. 내가 1억 5천만 원만 맡기면 내가 100억 채권을 산 거하고 똑같은 경제 효과가 생겨요. 레버리지가 한 80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한 80배 좀 안 돼. 70 몇 배 되는 건데. 70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예.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ETF 곱하기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곱하기 80을 곱하기 70을 사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와, 너무 투적 성향이 강한데. 자, 그런데 일단은 채권 가격의 금리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를 않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bp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거기에 곱하기 80 해봤자 그렇죠. 예, 뭐 개인이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트레뉴 건물에 보면 개투라고 하시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개인 투자자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차트를 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차트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차트 플레이라고 하면 약간 내리면 바로 뭐 예를 들어 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렇죠. 것을 이제 통해서. 차트를 보고 네. 가격이 뭐 더 올라갈 것 같다, 내지는 떨어질 것 같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림이 이렇게 되면 요런 그림일 때는 저렇게 돼. 막 이거 전혀 무슨 그 경제나 이런 게 아니야. 온리 그래프 분석. 근데 이거 선물은 조금 일단은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조금 안 돼.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안 되고 일단 우리는 채권 ETF 정도까지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국채 선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했었거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돈 엄청들 버셨다고 하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금리가 쭉 하락하는 시기였기 박사님이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 대학교 때 그걸로 돈을 벌어서 박사. 아닙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첫 직장이 선물 회사여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저도 이 시장을 한번 배워보려고 경험 삼아서 해봤는데요. 요 자세한 또 투자 기법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닿으면 어떨 때 이런 것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채권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채권 투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채권은 언제 투자할 때가 돈을 많이 버냐, 이것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배운 거는 금리 내려갈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까 했던 것처럼 금리가 하락할 걸로 예상될 때 채권 듀레이션은 긴 거를 사서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일종의 이제 이벤트를 활용한 방법도 있어요. 이벤트는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금호 아시아나 아시죠, 여러분? 네, 알죠. 그 금호 아시아나가 올해 1분기에 그 회계 감사를 받는데 그
최근에 뭐 신외감법 이래가지고 그 외부 감사 회계 외부 감사 그게 강화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금호 아시아나의 회계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적정 의견, 한정 그러니까 네. 보면은 회계법인이 세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적정 회계 재무제표가 적정하다. 네. 한정은 잘 모르겠다. 거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이제 한정 의견을 낸 겁니다.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이게 한정 의견이 내지면 뭐 우리가 조기 상환 그 의무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좀 어려운 문제인데 금호아시아나가 예를 들면 10년 만기로 채권을 발행했다고 한다면 내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 기간은 10년 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조기 상환 이슈가 발생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돼서 내가 당장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호아시아나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면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금호아시아나가 발행한 채권 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사채가. 예, 회사채가. 맞아요. 예. 네. 그때 그래서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높은 금리였었는데. 높은 금리죠. 저도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 의사결정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도 금호아시아나가 망하겠어?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새로 사는 기업이 오거나 이러면 그 채권 금리는 그대로 가는데. 그렇죠. 어허. 그리고 내지는 지금은 이제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예를 들면 다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이제 그 위험 낮아지는 떨어질 테니까. 실제로 금호아시아나의 그 회계 그 의견은 금요일 날인가 한정받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 다시 적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그쳤는데 일단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호아시아나 채권이 처음에 초반에 발행금리 5%였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내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거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10% 15% 날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5% 쿠폰 발행해서 거기 샀는데 이제는 막 10% 15%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그걸 산 사람은 다시 이 금호아시아나 채권이 정상화되면 15%의 금리 채권 사가지고 10% 5%가 되면 채권 금리가 엄청 올라가요. 바로 캐피탈 이익, 자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간히 그 사채의 경우에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잘 지켜봤다가 채권 투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야, 그럼 이번 금호아시아나 때 개인 투자자 중에서 채권을 저희처럼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거 터졌다 하면서 뛰어든 분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있어. 실제로 장외에서 거래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딴 건 몰라도 아니 이렇게 이자율이 비싸졌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서 터져버릴 경우는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은 내가 봤을 때 없는데?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전 채권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래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 방송을 일찍 했었어야 돼. 왜 이거 이제 한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프로님 바빠서 못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래요. 요럴 때도 투자의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요런 컨셉으로 대박 난 게 진로. 진로 소주. 진로가 위험했었나요? 옛날에 부도난다고 한번 부도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할인율이 액면이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얘가 막 5,000원 뭐 그렇게까지 떨어져 갖고 이제 사자마자 5,000원에 샀어요. 근데 만기 가져왔을 때 얘가 부도 안 나고 원금 다 돌려주면 더블 나는 거죠. 더블. 그럼 걔는 이제 금리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뭐 예를 들면 뭐 35% 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대신 또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실패담인데 저가 채권 전문가라고 하지만 좀 창피하게도 제가 한번 이렇게 투자해서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대우자동차 판매. 그건 망해버렸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대우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대우가 아니라 대우자동차 판매. 대우자동차 판매라고 그 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제 유통 회사인데 대우자판이라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런 컨셉으로 금리가 폭등했길래 기회네 샀더니만 그럼 그냥 디폴트가 났습니다. 그럼 그냥 저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왜냐면 채권을 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을 나중에 원금 상환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우나 대우는 쉐보레에 팔렸잖아요. 대우 자동차. 네, 대우 자동차가 쉐보레에 팔렸다든가 삼성이 르노에 팔렸다든가. 그러면 채권을 르노나
쉐보레에서 네.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은 조금 복잡해지는 게 만약에 팔렸다는 얘기는 네. 그 중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을 제대로 상환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그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네. 제때 현금을 못 돌려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모여요. 채권자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그 기업하고 이제 협상을 벌입니다. 네. 니네 우리 돈 갚아줄 수 있어 원금이 없어. 100억인데 그냥 네. 70에 우리 퉁치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거를 채권자 무슨 뭐 이렇게 모임 뭐 이렇게라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겨요. 네. 그래서 상각 이슈가 생깁니다. 깎이는구나. 채권 권리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이 100만 원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100만 더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50만 원이라도 받자. 채권 상각하자. 라고 해서 동의하면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 이건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인수하는 회사에서 그것까지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수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각하고 하라. 이거는 다 안 받아준다. 인수 안 해. 그렇지 그런 조건을 내걸겠죠. 인수가 된다고 무조건 그 채권이 보존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좋게 인수한다고 하면 다 저기 인수를 하겠는데. 그럼 금호화샤나도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삐끗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누가 매각하는데 그거 상각하고 와 그러면 채권이 좋을 리가 없.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리스크는 근데 본인이 또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제 그런 회사채 투자에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기회와 위험은 항상 공존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가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마련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허프로님이랑 정프로님은 주식 투자하니까 주식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 지표 뭐 보세요 주로? 밸류에이션 지표요. 가장 간단한 게 뭐 PER, 뭐 PBR, 그렇죠. 뭐 그다음에 주당 순 자산 뭐 투자 대비 수익률 뭐 이런 거 등등등 뭐 대부분 많이 이제 PER 지표, PBR을 많이 보죠. 그러면 이제 채권에는 이렇게 뭔가 이 금리가 적정한 금리인지를 알 수 있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없냐라고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채권에서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뭐 PER, PBR 이런 건 없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스프레드를 많이 써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뭐냐면 뭐와 뭐의 차이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뭐와 뭐의 차이를 보냐면 기준금리와 내가 살려고 하는 채권 간의 그 스프레드를 금리차. 많이 봐요. 금리차. 네. 예를 들면 현재 기준금리가 지금 1.75잖아요. 네. 예를 들면 국고채 3년 금리가 2%다. 네. 그러면 기준금리 대비 국고채 3년의 스프레드는 얼마입니까? 25bp가 되는 거죠. 25bp. 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bp라고 하면 0.01%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0.0001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를 따졌을 때 그것의 100%. 그렇죠. 그러니까 1%의 100분의 1.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프레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국고채 3년과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역사적인 밴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겠죠. 네. 그 지금 차이를 이제 쭉 그려보면 이게 지금 이제 25bp라고 했는데 과거에 보니까 얘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예를 들면 100bp 벌어지고 적게 벌어졌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역전이 되고 뭐 이런 그 밴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PER, PBR도 주식에 보면 PER 밴드, PBR 밴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스피로 보면은 PER이 지금 뭐 10배고 뭐 PBR이 0.8배면 PBR 밴드로 보면 0.8배가 역사적인 저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뭘 사도 주식이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감이 왔어. 만약에 국고채 3년과 기준금리의 스프레드가 예를 들면 100bp예요 지금. 근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100bp보다 높은 적은 별로 없어.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이거는 3년짜리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매우 높은 거잖아요. 이거면 이제 이거는 3년짜리 채권이 상당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그래프 어디죠? 예를 들면 뭐 모바일 뭐 이런 데서 그려주는 건 없나?
모바일로는 글쎄요. 이거는 지금 주식은 근데 그게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뭐 사이트 이런 건 그거는 어디서 알아봐요,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이제 사실 이제 유료로는 유료 단말기에는 쉽게 우리가 검색할 수 있어요. 조회할 수 있는데. 유료 단말기는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채권 단위가 크니까. 증권 전산 체크 단말기나 뭐 연합 인포맥스나 뭐 본드의 프라임이나 이제 이런 거는 본드의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거 특정 브랜드 건데 뭐 그거는 한 달에 한 10만 원이가 15만 원 정도인데 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제공해 주니까 그럼 몇 명이서 좀 돈 모아서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채권에 진짜로 관심이 있고 공부할 사람들은 뭐 연합체를 만들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동아리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 저희 아까 박 박사님이 크게 이르신 경험을 듣고 나서는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크게는 안 했어요. 그 스프레드 밴드를 쭉 살펴보면 그렇죠. 대충 내가 지금 안정권인지 아니면 약간 위험한 투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다. 그렇죠.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면 그래프 보고서는 투자하는 거는 주식보다 채권이 더 그러겠네요. 더 쉽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프 보고 하는 투자 방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치 투자나 특히나 이 신광교에서 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쪽은 아니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게 역사상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어라는 것이 가장 큰 지표가 된다라고 하면 아니 가장 큰 지표 그러니까 투자에는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의 참고 꽤 중요한 참고 자료. PER과 PBR과 같은 게 없습니까라고 했었을 때 아니 아까 PBR 밴드 뭐 0.8배라고 했는데 이게 역사가 저좀 깨고 내려갈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 그렇죠. 역사는 늘 새로 쓰여지는 거니까.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년짜리하고 기준금리의 스프레드가 역사상 최고의 스프레드인데 이게 더 벌어질지를 누가 아냐는 거죠. 다만 아까 했던 것처럼 현재의 금리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로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를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괜찮은 거야.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렇게 좀 싼 가격의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채권 투자에서 하다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뭐 채권 투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채권은 들고 있으면 만기가 짧아지잖아요. 들고 있으면 만기 짧아지죠. 그리고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 커브 할 때, 즉 우상향의 수익률 곡선이면 2년짜리 금리보다 3년짜리 금리가 높죠. 당연하죠. 자, 근데 내가 3년짜리 채권을 샀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만기가 2년짜리 채권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그 수익률 곡선 커브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고 한다면 내가 1년 전에 샀던 채권의 금리는 현재 시장 금리로는 그냥 알아서 지가 떨어져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네네. 그냥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지가 알아서 떨어져요. 대충 뭐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롤링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롤링이 뭐예요? 굴리는 거잖아, 굴리는. 즉 우리가 뭐 그 산 정상에서 눈사람을 굴리면 눈덩이를 굴리면 얘가 커지는 것처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내가 샀던 채권 가격이 알아서 올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 때 투자를 하면 훨씬 돈 벌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라는 게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을수록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기울기가 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꾸로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눈덩이가 자꾸 부러지고 있어. 그 눈덩이 그래서 눈이 녹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화된 시장이고 이제 기준금리의 인하에 배팅하는 시장인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의 원천이 하나는 이자 수익과 하나는 자본 수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먹고 시작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 약간 좀 어렵긴 했는데 대략적으로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쇼미더머니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요즘에 그 채권 시장 막 환호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던 이유가 결국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가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환호성이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인데 우리 개인들이 지금의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사실. 맞아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저는 약간 지금 이제 많이들 환호성을 질렀으니까 네.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정프로님 인버스 참 좋아해.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또 미국에 이건 있어요. 미국에 최근에 제가 뭐 듣기로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자꾸 낮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에 자꾸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지. 또. 그러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렇죠.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거, 베팅, 그러니까 프라이싱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시장은 채권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또 전망하고 연결되는 건데 네. 만약에 금리 인하가 한 번에 끝난다고 한다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열이고 오히려 지금 털고 나와야 될 텐데 네. 만약에 이게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라면 그러니까 2.5에서 한 번 그냥 2.25로 갔다가 2.0으로 갔다가 이게 이어진다면 그렇죠. 즉 통화 정책의 금리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거꾸로 바뀌어 버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도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제 또 경기 전망에 따라 네. 달려 근데요, 있으니까. 미국이 네. 금리를 얼마까지 내려본 적이 있어요? 빵프로 아, 미국이 빵프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기준금리 요번에 올라오기 전이 0에서 0.25%가 불과 2015년도 11월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3년 만에 2.5%를 올린 거예요? 그렇죠. 아, 그때 채권 죽어났겠네요? 죽어났죠. 그 당시 초창기에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채권에 대한 다양한 어떤 투자 기술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저희가 따로 시간 낼 거예요. 대신 저희가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채권이라는 건 이런 거가 있다. 그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채권을 내 정말 한번 생각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정도까지가 저희 쇼미더머니에서 일단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지금 기준금리 2.5잖아요? 네. 지금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엄청 압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경우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네. 경우, 미국의 경우. 근데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많이 보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낮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잖아요. 네. 그럼 미국 채권이 투자할 만한 먹잇감으로 보이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죠 이미. 그게 이미 가격에 반영이 좀 돼 있죠. 거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게 이제 그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의 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의 가장 큰 차이는 기준금리는 정부가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잖아요. 근데 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즉 금리를 정하는 게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통화정책 회의 때 금리를 조정하잖아요. 물론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불시에 뭐 소집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정말 급하면 전화로 한다면서요? 전화까지는 뭐 그래서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그 회의의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1년에 8번 해요. 네. 그러니까 6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이 정말 그 스마트 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로 그 돈에 대해서는 누군보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참가자들이 예를 들면 6주 후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6주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내지는 그 다음에는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라는 그런 낌새가 느껴지기만 하면 미리 시장금리는 먼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돼서 실제로 자, 그러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어떤 상황이 날 수 있겠어요? 시장은 우리는 이제 이미 볼장 다 봤어. 오히려 거기서 팔고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의 관계가 약간 엇갈리는 것처럼 보여요.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졌다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다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역시 이거는 그 기준금리 인하가 단번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추세가 될 건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할 때는 그 기준금리 변화되는 그 움직임이 단발에 그칠 거냐 아니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냐에 따라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이미 채권 시장은 국내나 해외나 할 것 없이 적어도 한 번은 미국 같은 경우는 2번까지도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거를 이미 반영해버렸어요. 시장금리는. 즉 여기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한들 현재의 금리 수준을 정당화하는 거지 추가적인 금리 하락을 더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채권 투자로 돈을 더 벌려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2번까지 정당화됐으니까 한 3번 돼야 금리 인하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 채권 시장은 그렇고 우리나라는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저희 신과 함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면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자주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 박사님 욕심. 박 박사님 좀 쉬세요 이제. 근데 채권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어려워. 단순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 복잡해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3시간을 통해서 일단 채권에 대해서는 기본기는 좀 다 끈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 프로님이랑 얘기할 때도 전혀 이제 뭐 꿀릴 게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구박 안 받으실. 헷갈릴 게 없어요. 전 너무나 이제 심플해졌기 때문에 자 일단 큰 효과를 얻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난 3회에 걸쳐서 우리 채권 투자로 돈 벌기 알려주신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박사학위 있죠? 네, 박사학위 있으신 박사님이자 부장님이자 교수님이자 저자이자 유튜브 운영자. 그 책 이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쓰신 박종현 박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